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르누아르 근데 르누아르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전체적인 얘기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있어요. 던진 질문.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이제 바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 오늘 하고 다음번까지 하면은 되나?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질문,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상주의 하면서 이제 만해, 그다음에 모네 이게 상당히 오래 했는데.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서 그래, 그게. 그죠? 그죠? 인상주의부터 우리가 미술 이제 커다란 전환점. 그죠? 모던 아트로서 이른바. 그죠? 참 그게 어려워요. 모던 아트라는 말. 그죠? 그거를 근대 미술 이러면 약간 좀 촌티가 나고. 그죠? 그죠? 모던 아트 이러면 좀 그런 것 같고. 현대 미술 그러면 또 좀 색다르고. 자, 그래서 어쨌든 모던 아트로의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물음이에요. 우리가 결국엔, 그러니까 아트란 무엇인가? 그죠? 이게 아트. 그러니까 사실 아트란 단어가 예술로도 번역되고, 그죠? 미술로도 번역되고, 그죠? 이거, 가만있어. 우리, 이탈리아 분 계신데, 그죠? 아트. 이탈리아로 발음이 어떻게, 이탈리아로 발음은? 그냥 아르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말씀드리면 하시겠지만, 예술이냐, 미술이냐 이러면 벌써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그죠? 이제 물론 왜 미술로 번역되는지는 그건 일본 공무원이 한 건데, 그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본 파나 뭐 얘기할 텐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술, 미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르테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아마도? 그죠? 그냥 아르테지, 아르테가 아르테지. 이게 모든 땐 예술이고, 근데 우리는 예술하고 미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상한 거, 이게.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물음하고 계속 연관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 조각을 쌓아서 나중에 또 전체 보여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 이거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르테가 뭐냐, 도대체. 그죠? 아트가 뭐냐.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미술이라 그러는데, 그죠? 우리 말로는 미술 이러는데. 서양에서는 네. 음악의 아트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이 아트가 아니죠. 아니죠. 음악은 뮤직이죠. 네. 드라마는 드라마고, 연극은 드라마, 또 시어터, 연극은 시어터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아트로 포괄한 게 언제냐? 요때부터예요, 요부터.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트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이러면은 수능부터 다 보면 안 돼요. 수능 비문학 영역에서 또 여기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또 그죠? 수능 비문학 영역이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인문, 사회, 자연, 그죠? 자연과학, 그 다음에 예술 영역, 그 다음에 기술공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 영역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아니 예술 영역에서 근데 문학은 왜 여기 안 들어가냐? 문학은 또 지금 멋대로 비문학, 비문학 나눠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예술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 나오는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뭐 국악부터 심지어 서예, 그죠? 뭐 이런 지문 나오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서예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미술, 음악,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하나의 우리로서는 아트라고 묶어가지고 예술대학, 그죠? 그다음에 그죠? 국립예술원 이렇게 이제 그걸 만든 거 예술의 말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아트를 갖다 붙이면은 이제 우리 그죠? 모렐로 씨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서양에서도 그거를 아트라고 하기 때문에. 150년 전부터는 그거를 묶어서 아트 영역으로 하나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되죠. 오늘날 서양에서도 아트라고 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한다라고 되지만은 원래 의미는 아트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제일 열심히 하시는? 네? 아트 원래 의미 아트의 원래 어원 기술 뭐 그러니까 아트의 원래 어원 AR 뜻이 탁탁탁 이렇게 하는 조립하다. 네. AR, 아트가 조립하다. To fit together. 그죠? 같이 끼워 맞추는 조립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아트가 원래 어원적으로 먼 우리 산스크리트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게 그 어부터 AR이 조립하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지, 맞추는 거.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 인간밖에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또 정리드리겠습니다. 그죠? 침팬지는 못해요. 우리 사피엔스만 이 조립해서 이렇게 다른 물건 이렇게 결합시키는 건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사자인간. 예, 사자인간. 그래서 그게 아트의 기원이 되는 거죠. 사자인간. 아트의 맨 최초의 아트가 되는 거죠. 편집해서 갖다 맞춘 거니까. 그죠? 조립해서 사자 머리와 인간의 몸을 결합한 거니까. 그죠? 최초의 아트. 그러니까 조립한 건 다 아트인 거예요, 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아트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 아트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트의 반대말. 아트. 예술의 반대말. 그러면은 조립의 반대잖아, 그러면. Destroy? 예? Destroy? 파괴? 그러니까 그런 의미 말고 그냥 조립된 것, 조립되지 않은 것. 자연적. 그 네이처죠, 네이처. 근데 오늘날에 현대 사람들한테 야, 예술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그건 뭐 과학 아니 이러면 이거는 현대적 관념이에요. 이거 한 200년도 안 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요때부터라는 거예요, 요때부터. 물론 낭만주의부터 시작됐고 그 앞에 요 발 앞에 낭만주의 아니에요. 낭만 들라크로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낭만주의 때부터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그런 식의 이제 말이 바뀐 거지. 좀 의미가 좀 바뀌어서 쓰게 된 겁니다. 200년 전부터.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야, 예술의 반대는 과학이고 또 뭐 이성의 반대는 감성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용법이 얼마 안 된 거고 원래 아트의 반대말은 네이처예요, 네이처. 그러니까 아티피셜이 인공적인 거 아니에요. 인공적인. 왜냐면은 자연적인 사물을 조립하면 이건 인공적인 거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침팬지는 조립을 못한다 그랬어요. 침팬지 조립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팬지들한테는 네이처하고 아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과 자연을 구분하죠. 무조건 딱 보세요. 야, 저거 인공물이야, 자연물이야.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사피엔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물인지 자연물인지. 그러니까 조립한 거는 다 인공물인 거지. 그러니까 침팬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뭐 이제 저 지하철 타고 오다 횡단보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횡단보도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게 인공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알잖아요. 근데 침팬지는 이거 네이처.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원래 여기 하얀색 그냥 원래 자연적으로 하얀색이 쫙 이렇게 칠해져 있는 줄 안다는 거지. 침팬지. 그걸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아무리 침팬지가 머리가 좋아도 그 네이처랑 아트의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립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물을 지혜롭게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머리 좋게 이용은 해요, 이용은. 침팬지도 그래서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해서 뭘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자연물을 그냥 지능적으로 이용해서 활용할 뿐인 거지, 그거를 말 그대로 조립, 인공적으로 아트, 그죠? 만들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트의 원래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기원상이 아트라는 게 자연물을 조립해 놓으면 다 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조립한 건 가시적으로. 그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다 미술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때 미술. 그러니까 이 색이나 형태를 눈에 보이는 거를 조립하면은 그게 회화가 되는 거고. 그죠? 색이나 형태를 조립하는 거잖아요. 색 형태를. 그죠? 색과 형태를 조립하는 거고.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고. 또 뭐 이런 공예는 또 마찬가지로 조립하는 거고. 또 건축도 조립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 아트예요, 그거는. 아트.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걸 아트라고 불러왔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걸 추상적으로 확장해가지고, 시도 이제 언어를 조립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트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를 수는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죠? 조립하는 거니까 부를 수는 있는 거죠. 아트. 또 음악도 조립하는 거잖아요. 음이나, 그죠? 음하고 멜로디, 리듬을 조립하는 거니까 아트로 볼 수는 있는 거지. 볼 수는 있지만은 원래 이제 보통 의미로 불러왔을 때는 그냥 가시적인 거를 다 아트라 그랬고, 음악은 따로 아트라고 안 했어요. 그냥 뮤직이지, 뮤직. 그죠? 뮤직인 거지. 그리고 시를 짓는 사람, 뭐 소설가도 그냥 드라마 쓰고, 그죠? 극작가 시 쓰고, 그죠? 포이트리, 그죠? 시인 쭉 해온 거고. 그런데 이게 20세기, 19세기 200년 전에 오면서 요거로 된 거예요, 요거로. 야,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묶이게 된 예술의 의미를 확장시킨 거죠. 그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큰 영역으로 묶어가지고 수능 이제 비문학 영역 중에 예술 영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술 대학으로 묶여서 그렇게 되고요. 그게 200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200년밖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생겼을 때 그 아트란 걸 뭐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하고, 이제
앞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큰 틀은 정리를 드렸어요. 다. 그죠? 우리 오래되신 회원님들은, 그죠? 기억은 나실래가 모르겠지만, 이 선생님. 어렴풋이 기억이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됐어요. 그죠? 요거를 좀 구체적인 히스토리를 보고 나서 또 다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정리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그거랑 연관된 얘기예요. 그거랑. 근데 일단 지금 얘기 들으신 건 이제 조금, 좀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네. 예, 그죠? 그 아트 의미가, 그죠? 그 코리아에서 쓰는 것하고, 그쪽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다르고, 또 그것이 서구에서 그렇게 됐다. 200년 전쯤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아트의 역사를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인상주의 맨 처음 하면서 던진 질문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죠? 인상주의 맨 처음, 기억도 안 나. 다 이거 기억나신다. 기억하면 이거.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만 딱 쳐도 바로 나와요. 네이버 인상주의 치면 바로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조를 꼽으라면 단연 인상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이제 다른 책에도 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상주의는 가장 널리 사랑받는, 그죠? 대중적으로, 그죠? 사랑받는 미술 유파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르누아르. 그죠? 인상파 중에서 르누아르, 그 다음에 이제 모네, 뭐 이런 정도, 그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는 인상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론 대중입니다. 대중, 그죠? 대중들한테, 뭐 미술 아는 거있냐 모르지.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알죠. 빈센트 반 고흐는 알죠. 그죠? 그러니까 미술을 모르는 사람도 반 고흐는 알고,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 좋아하는 작품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이거 그냥, 그죠? 뭐 한마디 해야 되니까, 그죠? 반 고흐,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죠? 이거 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가와 작품.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그죠? 미술을 뭐 알다 모르다 떠나서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건 제일 좋아하는 그 설문조사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맨 처음 제가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죠? 어쨌든 아무리 미술을 뭐 알고 모르고 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죠? 인기가 가장 항상 높게 나오는데, 인상주의, 인상파나 반 고흐가 항상 인기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데, 왜 이런 거냐? 왜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쉽게 말하면, 그죠?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뭐 쉽게 될 수 있는 어떤 속신한 답변이 없을까라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한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모네를 하면서 결국 답변이 나온 겁니다. 모네를 하면서. 이게 이제 모네의 뭐 유명한 그 수련 연작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엄청난 이런 거를 한 250점 이상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남겼는데,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그죠? 이처럼 이 작품에 별다른 사회적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사회적인 의미 없죠, 그죠? 이건 의미 없,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뭐 예쁘게, 그죠? 아름답고 뭔가 아련하게 그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모네 자신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예쁜 걸 그린 거지. 그다음에 당연히 그 의미를 읽어낼 수도 없고요, 그죠? 읽어낼 수도 없고. 이거는 반 고흐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반 고흐에 대해서 뭐 정신병 관련이 어쩌니 막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또 할 때 하겠죠. 재미있게 할 텐데요. 근데 사실 반 고흐도 뭐 이런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뭐 각자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 고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린 거 아니에요, 결코. 반 고흐가 자기가 뭐 뭘 가지고 그린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게 반 고흐가 돌았기 때문에 다 돌았구나, 이더라고요. 이게 대중적인 해석인데, 애가 헷가닥 해가지고 다 그냥 빙빙 세상이 도는구나. 이게 대중적인 해석이에요, 대중적인. 그런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그래요. 저도 당장 학생들, 뭐 서울대도 물어봐도 미술 잘 모르는 애들 태반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다르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단 말이 또 포인트예요. 그죠? 그냥 좋고, 뭐, 그래요. 뭐,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래서 가장 인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 고흐가 이거 그릴 때, 뭐, 특별한 뭐, 사회의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한 거는 자신이 그냥 이 평면 위에 실험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물론 자신의 감정을 이제 담는다는 게 있긴 있었지만, 격정을 담는다는 게 있긴 있었지만은요, 그죠? 뭐 특별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의미를 가지고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읽어낼 수도 없어요. 사회적인 의미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 뭐 그런 거를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모네의 그림도 야 그냥 뭐 예쁘다 좋다 이런 거 뭐 집에 쫙 크게 그러면 야 좋겠죠, 그죠? 뭐 그래서 그 데코레이션이란 말이 제목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회적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근데 이것 때문에 바로 요점. 그죠? 이게 아트인데, 그죠? 색깔과 형태를 조립해 놓은 건데, 이것도 아트고, 그죠? 이것도 아트인데, 근데 여기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냥 감정을 느끼거나, 또 어떤 좋은 감정, 어떤 개인적인 정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그 이유라는 거죠. 아까 던진 질문. 그죠? 인상주의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바로 이런 성격, 그죠? 그 사회적 의미가 없다는 거. 그죠? 사회적 의미가 없다는 것, 어떤 의미를 특별히 가지지 않는다는 게 그런 성격이 인상주의나 반 고의 그림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그 공부 안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해도 아니,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누가 봐도 그냥 보고 뭐 괜찮은 것 같아 할 수 있죠. 그 이게 바로 사실 그 이유가 이거라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대중들은 미술 공부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여기 쓴 것처럼 별다른 공부 없도 하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또 화가나 그림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모르는 그러니까 미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좋다 그죠? 즐길 수 있는 그냥 어떤 미적 감정이나 정서를 뭐 느껴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어떤 저거 없이 그죠? 즉 별다른 공부 없이 화가나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제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문해관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 그림 보고서 난 항상 욕을 먼저 깔죠. 그죠? 난 잘 모르지만 그죠? 난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느낀 감정을 나름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도 그죠? 그러니까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죠? 어떤 사회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특별히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 느끼는 대로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죠? 별 문제가 없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 테크니컬 텀으로 하면은 이제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되겠죠. 결국 그 의미라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회적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즉, 그 미술을 잘 모른다는 거는 그 사회적 맥락, 사회적 의미를 몰라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뭐 이런 그림이나 그죠? 이런 모네 그림은 뭐 미술사적 맥락은 있지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또 이 당시 사회가 뭐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끔찍한 일이 어쩌고 있었지만 그 상관없이 그냥 그린 거거든요. 특별한 맥락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 자체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 모네 사람이 어떤지 뭐 모네가 뭐 아들 딸이 어떻고 뭐 외도를 했는지 아닌지 아무 몰라도 그죠? 또 반 고도 마찬가지로 그걸 몰라도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나 그림을 잘 몰라도 한마디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 그죠? 사회적 맥락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화가들이 항상 음악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 그죠? 음악을 부러워하는, 우리 이민지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음악가들을 부러워하는. 왜냐면 음악과 비교해서 음악. 어렵죠. 아니,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공부해야 되나?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잖아요. 그죠? 아니, 심지어 무슨 오페라 아리아고 이게 몇 세기에 나왔고 뭐가 상관없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이게 뭐가 상관없어요. 사실. 그죠? 또 일본 음악, 일본 옛날 음악, 아니면 아프리카 내 음악, 사회적인 맥락 몰라도 우리는 좀 듣다 보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악은 그게 가능해요. 음악은.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지? 음악은 따로 내가 뭘 음악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최근 가요 들으려고 그랬는데 최근 사회학 좀 공부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지? 현대사회 사회학 또 뭐 요즘 애들도 7080 노래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역사 공부한 다음에 오는 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 애들도 김광석 노래 듣고 하잖아요. 맥락 없이도 그냥 듣거든요. 음악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아주 유리한 점이지.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거지, 음악은. 엄청나게 대중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특별한 맥락을 공부하지 않아도 음악은 그냥 들으면은 된다. 그게 이제 그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악은 미술, 아트보다
진화적으로 훨씬 위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훨씬 위쪽에서 훨씬 더 깊은 본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음악은 간단해요. 근데 그 본성이 딴 게 아니라 이 신체 운동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음악은 모든 게 운동하고 연관돼요. 그죠? 음악은 다. 그죠? 우리 무브먼트가 악장인데 무브먼트 아니에요. 무브먼트 움직임. 그걸 왜 악장으로 번역하잖아. 근데 사실 악장이 움직임이지, 움직임. 첫 번째는 퍼스트 무브먼트, 세컨드 무브먼트, 그죠? 이게 음악은 다 움직임. 모든 게 리듬이건 멜로디건, 그죠? 다 운동에서 하고 운동신경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 두 발로 직립보행한 이후부터 가지게 된 모든 인류들이 다 가지게 된 보편적인 본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악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술 아트는 우리 사피엔스만이, 그죠? 한 5만 년 전, 10만 년, 5만 년 전에 획득한 인지 유동성에서 비롯된 이 얼마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우리 음악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던가 또 그 연관돼서 또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음악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휘슬러나, 그죠? 우리 칸디스키나 항상 그죠? 음악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야, 우리도 음악처럼 한번 해보자. 사실 이것도 그런 시도예요. 음악처럼 우리도 맥락을 몰라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게 칸디스키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그냥 편집한 것만 봐도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고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게 이제 그 칸디스키의 추상회화라든지, 그죠? 이런 모네나 이런 시도예요, 사실은. 그죠? 그 반 고흐나, 그죠? 맥락을 몰라도 그 자체로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음악처럼. 그런데 그게 음악만큼 되지는 않아요. 음악만큼 되지는 않는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본성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자꾸 기억이란 말씀은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구나. 기억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 요걸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악은 그게 되는데 맥락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데 미술은 그 맥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쭉 전통적인 미술은 다 그렇다는 거지. 맥락을 알아야 되고 맥락을 모르면은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예술, 즉 모던 아트는 맥락 없이도 뭔가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시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던 아트의 한 흐름은, 큰 주된 축은 맥락 없이도 그 자체로 뭔가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 그게 이제 라르플라르, 그죠? 그 뭡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즐길 수 있는 예술. 그죠? 맥락 없이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당장 비교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 물건, 그림, 기호, 이게 뭐 미술품, 그죠? 어떤 뭐 조각품이든 뭐 건축물이든, 그죠? 어떤 그림이든, 이거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는 그것이 놓여진, 연관된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죠? 맥락에 의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맥락, 그죠? 이게 지금 강의실이고 누가 이렇게 놨으면은, 이거, 뭐, 강의하시는 분 마시라고 놨구나.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상점이 있으면은, 판매하려고 놨구나. 그 놓여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따라서 그 사회적 맥락을 모른다면 미술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거 뭐냐?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술이 어려운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맥락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맥락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맥락이라는 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 사회적인 맥락, 그죠? 그 사람, 화가, 그죠? 화가의 어떤 의도, 뭐 이런 것 등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언제 공부하고 있냐? 그러니까 미술에 쉽게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죠? 맥락을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미술 공부, 작품 해설, 우리 학교에도 뭐, 명작의 이해 뭐 이런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 작품 얘기보단 다 역사 얘기예요. 맨날, 그죠? 맨날 역사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종교가 어떠니, 사회적 역사 배경 맥락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작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작품이나 작가가 연관된, 그죠?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그 설명이 다 잔뜩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이거를 알아야만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의미를 또 알아야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감상과 평가, 미적인 어떤 감상, 그죠?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를 모르면 이게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이게 기본 이 아트의 기본 설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예, 보시면요, 그죠? 즉 그 의미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감상과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맥락,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감상과 평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보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 이거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구나님 좋아하시는 그죠? 까라바죠. 근데 이게 그죠? 가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가?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 잘 아시죠, 선생님은? 교회 성당 다니신다는데 잘 아시겠고 그죠? 이게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 그림 내용. 그림의 의미. 모르세요? 가라바죠, 그죠?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그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그죠? 예수가 이게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카라바조. 아니 이 그림의 의미. 예?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스토리. 그림 스토리. 우리 구나나 그 자매님께서 자매님이라고 설명을 해설을 무슨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 식사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게 식사하는 거를 알아차려보고 저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진짜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는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게 그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그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만들어서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당연히 제자들은 실망하죠. 일단 어쨌든 간에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 그죠?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인숙에 딱 들어갔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딱 시켰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동안도 계속 모르다가 예, 그죠. 아니에요? 몰랐죠. 몰라가지고. 이제 옛날 여인숙이 이렇게 합숙해서 같이 먹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음식을 딱 시켜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음식.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식사로 안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한몇 시간 동안 2시간인가 같이 걸어갔다 그런 얘기죠. 같이 걸어갔다. 근데 여인숙이 어쨌든 들어가 식사한 것도 나오고 그런 얘기 없었나? 그래서 그거는 장갑인가 해가지고 그때도 좀 그래. 근데 찾아봐야지 하는 말. 어쨌든 같이 걸어가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그죠? 여인숙에서 이렇게 식사를 놓고 뭡니까, 이거? 축복, 그죠? 음식에서 축복하는 딱 방식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죽은 예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놀래가지고,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걸 이제 알아본 거지. 왜냐면 지금 수염도 없고 후광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안 썼구나. 없으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쓴 것처럼 사회적 맥락, 한마디로 서구 기독교를 모른다면은 그림 속 인물들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아무런 감이나 느낌도 없을 거라는 거지. 그죠? 이거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그죠? 저 같은 그 비신자 같은 사람도 이제 스토리를 아니까, 야, 그래, 부활해서 딱 했다면 깜짝 제자들이 놀라가면서 뭔가, 그죠? 그럴 만한 그 스토리가 있는, 그 이해가 되면서, 나름 감흥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걸 모른다면은, 이거 좀 한마디로 하면 맥락을 모른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물론 이 그림을, 이 그림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시도는 안 했는데, 시도 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그때 왜 코로나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코로나니까, 저거 비대면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수업하는데 미술 수업 이론 수업이 많고, 그죠? 당연히 그래서 미술을 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그냥 미술책 대충 넘어갈 거를 코로나 때문에 꼼꼼하게 다 하더라고, 또 수업을. 그래서 보면서, 야, 너 미술사 이런 거 하면서 해서 카라바조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르쳐 줄까 하다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떼달랐어요. 불가능하다. 가르칠 수가 없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 우리 중학생 애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걔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중학교 수업에 저게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떠올릴 때 아 이거 얘 그림 가르치고 할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불가능한 과업이다. 왜냐면 맥락을 가르쳐야 되는데 맥락을 이거 기독교 얘기를 잔뜩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 얘가 어떤 기독교 예수가 뭐 어떻게 되고 부활하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이거 하고 근데 이게 얘기해도 얘는 알아는 듣겠지만은 당연히 재미도 없어 할 거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맥락을 모르면 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날에 만약에 이거 기독교를 그죠 전혀 뭐 모르고 당연히 교회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그죠 그런 애가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림체를 보겠죠. 그림체. 그림 보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이거 보겠지. 그렇게 말하겠죠. 이거 지금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못 먹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못 먹게 막으니까 왜 못 먹게 합니까? 이러고 이쪽은 뭐야 해가지고 벌써 지금 한번 치려고 벌써 일어나 그죠? 먹지 말라고 이러고 뭐 이거 뭐 통닭시켜놓고 이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고 그죠? 이 사람 왜 안 먹나 이러고 이거 애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이거를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말해서 그 자체만으로 보라면은 해봤자 그 정도라는 거지. 이거 지금 안 먹으니까 못 먹게 말리는 거 깜짝 놀란 거고 왜 못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애들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맥락을 그래도 꽤 알기 때문에 그죠?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 뭐 부활해서 지금 그 어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 그랬을까라는 그 어떤 걸 느낌이 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감흥이나 느낌이 올 텐데 이걸 모르면 아무 느낌도 없다는 거야 이게. 당연히 감동도 없고 그죠? 게다가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신심이 약해진 시대니까 이 감동도 약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죠? 이 중세 그 신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야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뭐 그런 그죠? 그런 거로 부활의 기적을 막 여기서 보면서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감동이 있겠지.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에는 신심도 없고 아예 기독교 자체도 아예 모르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 그래요. 카라바오서 그림이 과연 앞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니 그 회의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그리고 그래서 아예 제가 시도도 안 했어요. 애한테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은 뭐 카라바오서 여러 가지 그림들 그죠? 뭡니까? 그 사울이 떨어진 그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옆구리 찔러보는 거하고 도마가 하는 거. 이거를 도마가 여기 딱 해서 그죠? 여기서 그 그림 아시죠? 왜 그죠? 이거 하면은 이거 뭐 맹장 수술하냐 옛날에 저렇게 수술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도 못 시키고 당연히 이제 감동이나 느낌도 거의 뭐 전하기 어려운 맥락 자체가 이제 상실됐으니까. 그죠? 맥락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술사를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보지만은 이 현대적 미술이 왜 나오게 되는지 사실 그거랑 또 연관돼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세나 종교적인 데서 벗어난 종교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없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방향상으로는 맞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물론 종교 예술은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종교 예술, 뭐 종교적인 그런 건축이나 등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술은 그 종교나 이런 사회적 맥락, 종교를 떼어버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맥락을 떼어버린다는 건데, 그죠? 사회적인 맥락을 떼어버린다는 건데 떼어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남은 것은 이제 그 자체로,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체로 그냥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방향성이 사실 현대 예술가들한테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시도가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한편으로는 실패라고 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냐하면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없이 그냥 감동만 주는 예술은 이거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어떤 그 르누아르 예술의 위대함과 한계는 그 의미를 결여했을 때는 근데 우리에는 더 깊은 감동이 없다는 거지. 그죠? 더 깊은 감동. 왜냐면 의미를 깨달았을 때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물음이, 이제 인상주의가 인기가 좋고, 비센트거가 인기가 좋은데, 왜 인기가 좋을까라 그랬을 때, 맥락 공부 안 하고, 그죠? 맥락 공부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 즉, 의미를 몰라도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고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맥락이나 의미는 사라지진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르누아르 얘기 시작하시겠습니다. 르누아르 같은 경우가 좀 더 인기가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주의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높은 게 르누아르인데, 그래서 르누아르 인기는 뭐 사실 간단하죠. 인물 중심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인물화, 그죠? 인물화. 이건 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인물 중심 그림은 장점이 있어요. 맥락이나 배경을 몰라도 인물의 어쨌든 표정이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그림 속에 표정이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밝은 정서나 감정을 비슷하게 느껴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죠? 이 비슷하다는 거는 우리 뇌의 그 거울 시스템, 그죠? 미러 뉴런이 모방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요거 뇌과학적으로, 그죠? 이거 보면은 그거를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슷한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맥락이 없어도 인물의 표정이나 모습을 봐도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맥락을 몰라도 그 자체로, 그래서 감상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나름 어떤 좋은 밝은 사회적 감정이나 정서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르누아르가 조금 더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죠? 인물화가 그래서 그리고 항상 우리 뇌가 주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인물의 얼굴의 표정과 모습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로 르누아르 우리 쭉 들어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현대예술, 모던 아트가 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서의 어떤 아트.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구분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소문자 아트하고 대문자 아트를 이걸 구별해야 된다. 이 대문자 아트가 이게 모던, 그죠? 왜 안 나오냐 이게? 왜 안 나와? 그쪽 보면 센스가 거기만. 모던, 그죠? 모던. 현대적인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200년. 이게 잘 안 써.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좀. 네, 뭐,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그죠? 우리가 요거는 전통적인, 그죠? 이거는 4만 년. 4만 년 된, 우리가 조립하면서 나온 AR, 요게 조립하다 뜻입니다. 조립하다 하게 된 4만 년 된 거고, 이거는 한 200년, 그죠? 200년 된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로도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죠? 대문자 아트로, 그죠? 그 자체로 감상할 수 있는 요게 아닙니다. 조립한 게 조립한 거지만은, 그죠?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피카소 그림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는 게 의미가 없어요. 피카소도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일일이 조립한 거예요, 그냥. 피카소도 이 입체적으로 조립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냥 형태 조립이지. 거기에 피카소가 무슨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프죠. 답이 없는 걸 찾는 거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겁니다. 원래 없어요. 피카소 그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던 아트가 그렇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좀 쉬워져요. 그러면은 그냥 그 평면 위 실험 또는 평면 위 놀이로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카소 같은 그림 같은 거를, 그죠? 자꾸 피카소를 심오하다 생각하니까 이상한. 근데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뭔가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없어서요. 모네 그림이 뭐 의미가 있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수련 그림이 예쁘긴 하지만 의미를 가지고 그린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피카소 그림도. 자, 르누아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르누아르는 조금의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미.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러니까 르누아르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구절구절 나오지만은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르누아르도 우리가 인상파잖아요. 인상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상파는 어떤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걸 했잖아요. 그죠? 순간을 포착하는 거. 근데 르누아르도 순간을 포착하긴 했는데,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은,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포착은 포착인데, 르누아르는 인간의 절정을 포착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정이 있을 때의 그 모습을 포착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또 정리해서 넣어놔요. 우리 중간에 또 지난번에 나중에 물랑들랑 갈레트 할 때 다시 정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파인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네는 그죠? 자연의 인상, 그죠? 자연의 빛에 의한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리려고 한 거고, 르누아르는 그거는 그건데, 순간을 포착하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의 절정의 순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젊고, 그죠? 예쁘고, 한참 좋을 때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절정의 순간. 그죠? 자,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 절정의 순간을 그린 행복의 화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르누아르, 그 절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가리겠구나.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했던 얘기 빨리 보시고 넘어가시면 쭉 넘어가면서 르누아르 그림 좀만 더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4단계, 그죠? 그래서,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절정기고, 인상주의, 절정기, 그 다음에 이거에 회의를 느끼고, 나름 고전주의 선언. 그러니까 요거 그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림 막 그리다가, 야, 이래서 내가 이름이 남을 수 있겠냐? 그죠? 그죠? 아직 그걸 회의한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건 좋은데, 내가 과연 이 대가들, 그죠?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의 뒤를 잇는 이름이 남는 화가가 되겠냐 고민한 거죠. 그래서 야, 이름이 남으려면은 그 전통을 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내로는 그래서 고전주의로 간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동기가. 그죠? 그죠? 그래서 약간 고전주의적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러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주의 그리려면 이게 팔이 엄청 섬세하게 돼야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예 손목에 마비가 오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원래 하던 거를 조금 타협을 해서 대신 색채, 그죠? 강렬한 색채와 이런, 그죠? 이렇게 그냥 세밀하게 못하니까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냥 크게 잡고, 그죠? 이거를, 그죠? 세밀한 붓질이 안 되니까 크게 잡고 흘러가는 듯이 해서 이런 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였던 원래 그래서 르누아르가 그죠? 옛날엔 다 이랬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장 취직해가지고 공장 취직해서 한 8년 9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청소년기 근데 이때는 노동 시간이 길죠. 오늘 요즘하고 다르게 8시간 이런 게 없습니다. 노동하면 뭐 12시간은 기본이었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게다가 단순 작업을 해서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이 조금만 그죠? 이 도자기에다가 그죠? 그거를 딱 세밀하게 그려넣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거를 그죠? 애들이니까 하긴 하지. 근데 막 12시간씩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나중에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여러 개 하다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손목 마비가 좀 빨리 게다가 아주 심하게 그죠? 40대 후반에 40대 후반에 빨리 심하게 찾아온 그 이유가 됐을 거라고 뭐 어디 나오진 않지만은 뭐 나올 수는 없지 의학적으로 진단한 건 아니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을 하지만은 그죠? 이럴 거라고 추측을 분명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젊을 때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은 이게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손목하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림들이 그 도자기 그리던 그림 솜씨가 있어요. 그죠? 예, 도자기 그리던 그림 초창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입비 이런 것도 정말 세밀하게 잘 묘사했어요. 그죠? 뒤쪽하고 앞쪽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 이런 거. 그죠? 아주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뭐 이런 부채도 그리고 하다가 어쨌든 르누아르는 자기 혼자 그죠? 뭐 세상에 도와줄 사람 없는 거지. 자기 혼자 자립. 그죠? 자립, 자조 정신으로 자기 혼자 학비 마련해서 그죠? 미술 공부를 하고 또 자기 혼자 이걸 해가지고 그 로코코 화가들의 그림을 열심히 그래서 어쨌든 르누아르는 바로 젊을 때 자기가 처음에 열심히 모사했던 이 로코코 스타일과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딱 보면 진짜 로코코란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아주 섬세하게 그죠? 도자기 그 장인의 솜씨가 드러나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대단해요. 그죠? 여기 좀 더 도드라지죠, 그죠? 요게 탁, 그죠? 이 눈도 그렇고, 야, 이거 정말 그 귀부인 그리듯이, 그죠? 어린 애인데, 그죠? 어린 애를 아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그림을 다시 제가 넣어놨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로코코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화장품 같은 그림. 바로 젊을 때 가장 절정의, 그죠? 싱싱하고 생생한 그 모습을 그린. 그래서 이 로코코 화가 부시에, 그죠? 부시의 그림.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프라고나르, 그죠? 프라고나르. 인상파가 베르트 모리츠의 고조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고조부에서 이런 식의 아주 전형적인 로코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프라고나르의 그림 중에서 왜 근해가 있어요? 근해에 또 쌍벽을 이루는 게 이건 시소예요. 시소 아니죠? 시소. 그죠? 이게 시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이쪽에 여성이 탁 올라가고 저쪽에 남성이 그죠? 탁 애기들하고 이렇게 이쪽에 내리고 그죠? 하는 여기에 그것도 같은 풍의 그림이죠. 좀 비슷한 그죠? 시소. 이게 전형적인 로코코의 그죠? 아주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평생 사실 이런 그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의 순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야, 이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의 순간.
자, 그래서 로코코. 자, 이제 그래서 요거 오늘 지난번에 안 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렇게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가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실, 샤를 글레르라는 우리 나왔었습니다, 앞에서. 그죠?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 등록을 해서 그림을 배우는데, 이제 그 같은 화실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 이제 나중에 인상파가 될, 그죠? 알프레드 시슬레, 그죠? 프레드리크 바지유, 그 다음에 클로드 모네, 그죠? 모네 등을 만나서 이 화실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밑에서 배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64년도에 스튜디오를 정리하자 르누아르도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학교도 이제 그만둡니다. 에콜 데 보자르도 그만둬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이미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왜 우리 모네 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모네가 주도해가지고 그죠? 63년도 이미 그 전해부터 야, 우리 더 배울 거 없다. 우리 야외로 나가자. 왜냐면 모네는 그 외광파, 그죠? 외전 부댕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그리는 그림을 어릴 때 배워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그죠? 화실에서 벗어나서 시슬레 바지유, 그 다음에 르누아르 4명이 바르비종파가 활동하던 퐁텐블로스 근처에서 태양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자연을 관찰하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죠? 패거리를 지어서, 그림을 그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다른 이제 또 불만을 가진, 그죠? 그런 새로운 사람들, 그죠? 까뮤, 피사르, 폴세단도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저는 요 시기에 이런 동료들, 나중에 인상파죠. 다 인상파가 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왜 1863년에 만해의 풀바지의 점심, 그죠? 이게 엄청나게 그 스캔들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스캔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나름, 어떤 공감을 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제 하지만 살롱준이 중요하죠. 그래도 화가들한테 살롱준에 처음으로 출품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제출하는데 작품명은 염소와 춤추는 에스메랄다라 그래요. 이거 에스메랄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뭐 들어보신 에스메랄다. 아니 이거 지금 보시면 에스메랄다 이 유명한 건데 우리 세대는 아실 때 선생님 모르시나요? 에스메랄다 딱 이건 아시죠? 노트르담 꼽추. 이거의 여주인공이 에스메랄다의 이름이 여주인공. 이게 지금 롤로 브리지다라는 애, 그죠? 그 유명한 이거로 제일 유명한, 그죠? 그래서 영화 노트르담 꼽추에 나오는 춤추는 에스메랄다. 이게 이제 집시 아니에요, 그죠? 집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집시들은 꼭 염소를 데리고 다녀요. 염소 뒤에 염소 있잖아요, 그죠? 염소, 그죠? 염소나 다염소하고 당나귀를 또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 옆에 있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빅토르 유고의 작품이니까요. 빅토르 유고 이거를 일종의 이제 그린 거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암갈색의 색채가 너무 한마디로 어둡다는 거죠. 그렇겠죠. 고전풍은, 그죠? 고전풍으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르누아르는 아직은 뭐 인상주의에 다가가진 않았으니까 고전풍으로 어두운 화면 구성으로 해서 그렸을 테니까 나중에 스스로 이제 폐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죠? 전시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림은 남아있지 않고요. 어쨌든 요거로 처음에 입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입선을 하고 나면은 나름 입선하면은 입선자들한테 이런 게 부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초상화 그려달라. 그죠? 그래서 이런 배우도 자기 초상화 그려달라 해가지고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까 친구들 중에서, 프레데릭 바지유는 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 키가 크잖아요. 그죠? 키 큰 바지유. 그죠? 키 큰 바지유. 그래서, 바지유가 르누아르를 그려준 거예요. 26세 때 딱 그려준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나옵니다. 왜 199페이지에 그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19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바지유가 텅 빈 물감 튜브를 붙들고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짜내고 있어요. 요게 글래리 화실 다닐 때 얘기예요. 여기 상세히 안 나왔는데 자기 물감 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버린 거. 글래리 화실 다닐 때 르누아르는 다른 학생들이 이제 버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화실에는 화실이 몇십 명 되니까, 그죠? 버린 물감 튜브를 모아서 쥐어짜곤 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가난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시절, 그거보다 약간 뒤구나. 어쨌든 르누아르가 젊을 때 시절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려준 바지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거죠. 르누아르가 그죠? 바지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바지유가 그린 앞에 그림에 이제 르누아르가 화답해서 야, 나도 너 그려줄게.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모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냥 모델을 그려주고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바지유는 이게 부르주아 출신이에요. 그죠? 몽펠리에의 아주 그 유명한 지방 유지 출신이라서 돈이 이제 정기적으로 딱 집에서 송금돼 왔지. 예. 그래서 르누아르는 글레리의 화실을 그만둔 후에 시슬레와 함께 화실로도 사용했으나 또 시슬레가 또 빨리 결혼해요. 빨리 결혼하면서 이제 바주유한테 얹혀 사는 거지. 얹혀서 그죠? 이 돈 많은 친구한테 얹혀서 뭐 말이 같이 쓰는 거지. 얹혀서 경제적인 형편 것도 그렇고 얹혀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 그 다음번에 요 그림이에요. 요게 그죠? 앞에 있는 그림, 그죠? 요 그림이 그죠? 요 그림, 그죠? 이게 죽은 외가리와 뭐 이런 새들, 그죠? 이렇게 정물이라고 해서 그린 겁니다. 그죠? 요걸 그리고 있는. 사냥한 거겠죠, 그죠? 사냥 후 그린 그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바지유는 상류층 부르주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모네와 르누아르 등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이제 전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장교로 나와서 지휘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자. 그래서요, 이제 키가 아주 컸어요. 키가 컸고.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등장합니다. 왜냐면 모델이라는 게 모델료를 주고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애인들이 이제 모델가 되는 거죠. 애인들이. 그죠? 그래서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게, 한번 정리해볼까 저도 하다가, 뭐, 안 하긴, 여자 관계가 이게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서. 뭐, 많고,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이제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어떤지도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 명만 주요한 모델로 나오는 사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그림의 모델로 우리 그림에 나오는. 자, 그런데 이제 리즈 트레오라는 녀석이 이제 맨 처음 나옵니다. 요거 이제 16세 때 찍은 거네요. 지금 리즈 트레오. 예, 아빠는 뭐 시골에 은퇴한 우체국장이었다고 했는데 뭐 우체국장. 어쨌든 그런. 뭐 옛날엔 다 이제 자녀들이 많았으니까요. 뭐 5남 6녀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르누아르가 25세 때, 그 다음에 리즈는 18살 때, 그죠? 요때 이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때 만나서 1872년까지 6년 동안 르누아르의 모델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 중에서 20점의 모델로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르누아르가 절정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이제 헤어져요. 그래서 절정기의 그림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의 모델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르누아르의 사이에는 1868년에 아들 피에르를 낳고 1870년에 딸 잔느, 결혼은 안 했는데 뭐 벌써 뭐 가서 이게 좀 몇 살이야? 20살에 애를 낳은 거죠. 옛날에 많이 이랬나 봐요. 그죠? 이런 게 뭐 모네도 그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보니까 진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에 특별한 뭐 피임법 같은 게 없었으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애가 생겨서 애를, 특히 또 이 젊은 나이엔 애가 또 잘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를 쑥쑥 낳았나 봅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이 아들에 대한 정보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쪽 정보에서는 이게 오래 살았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물론 애매하다고 나오고, 근데 미국 쪽 정보에서는 이게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은 거로 나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아마. 왜냐면 요걸 딸을 보면 알아.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딸 잔느를 낳았는데 이 잔느의 존재 자체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이게. 이 르누아르의 딸인 게 최근에, 왜냐면은, 이 결혼 관계가 아니니까, 기록이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 관계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딸 잔느가 최근에 이게 왜 최근에 밝혀졌냐면은요, 르누아르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르누아르가 이 제일 착한 딸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착했기 때문에 르누아르가 이 딸을, 그죠? 자기랑 물론 헤어진 애인이 낳은 그 딸이지만은요, 딸이 이제 그 유모, 그죠? 그를 길렀던 유모와 그 집에 입양돼가지고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 거죠, 사실은, 그죠? 기를 수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헤어지면 자연스럽게 입양이 된 건데요. 그 당시 기를 형편도 안 돼. 근데 나중에 자기 이제 돈이 벌게 되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이 돈을 보내줬어요.
보냈어요. 입양된 자기 딸이라고. 그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보냈고, 죽은 이후에도 자기, 그죠? 그 화상한테 얘를 계속 도와달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이거 비밀리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부인도 몰랐다는 거야. 나중에 알린이라는 부인이 나오는데 부인이 모르고 결혼한 거지. 근데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져요. 나중에 한 거의 20세기 돼서 한 50, 60대에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 편지 보낸 게 들통나가지고 부인한테 들통나가지고 부인한테 된통 싸우고 된통 혼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르누아르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래도 이 유명 화가 중에서 그 자식 중에 잘 된 게 르누아르 자식이 또 제일 잘 됐어요. 그나마 이게 아버지가 착하니까 또 잘 됐나 봐요. 나름 인덕이 있어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예? 르누아르가 나중에 정식 결혼을 한 게 1890년이거든요. 한참 뒤잖아요. 1890년이니까 96 몇 년 뒤에요. 그죠? 결혼을 한참 뒤에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결혼한 알린 당연히 나이가 많이 어리죠. 한 9살인가 10살인가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식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애를 낳는데,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을 삐에르라고 하죠. 삐에르. 예.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장. 이 장이 이제 이 여성형이 잔느고 남성형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잔느 장.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취미야, 이거. 그죠? 이제 물론 셋째를 낳아서 이제 셋째는 클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잊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첫사랑이 그러니까 잊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딸한테 그렇게 이제 자기 결혼한 그죠 이 알린 몰래 계속 송금하다가 한번 들켜가지고 아주 그냥 이 알린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죠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몰랐는데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이제 다 죽고 그죠 이 부인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르누아르가 죽고 이제 아들이 남았는데 근데 이 아들이 유명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특히 둘째 아들 이 장 르누아르가 유명하다 그랬어요. 장 르누아르가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영화 감독. 그죠? 그때 말씀 기억나세요? 그죠? 영화 감독으로 이 사람이 만든 뭡니까? 뭐라 하죠? 제목. 그죠? 그게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영화 쪽은 잘 몰라서. 그죠? 왜 세계 최고 영화로도 꼽히는, 그죠? 그런 영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감독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초중반에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다음에 첫째는 영화 배우였고요. 배우. 그래서 나름 성공했는데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한 거야. 그죠? 이 딸, 그죠? 아버지의 옛날에 낳았던 딸한테 그런 편지와 그런 거를 발견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들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들 둘이, 첫째와 둘째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또 묻었어,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밝혀진 거야. 안 버렸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남은 거죠. 요 뒤에 또 어떻게 전해져서, 그죠? 그거 남아서 이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게 21세기 거의 그죠? 한 20년 전이나 그때서야 밝혀진 거예요. 이 딸 잔느의 이 딸 잔느가 이 르누아르의 딸이었다는 거. 이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나름. 그죠? 그 자식들을 나름, 그죠? 나름 애정 아주 길러가지고. 자, 그래서요. 장 르누아르 그 영화 찾아보세요. 영화.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그죠? 게임의 규칙. 그냥 위대한 환상. 제목이 게임의 규칙, 그죠? 게임의 규칙이 제일 유명한 영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게임의 규칙.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리즈라는 이 여성은 1872년에,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이제 막 절정기점에 갈 때, 근데 사실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여성 24세 때 르누아르의 관계를 끝내고, 다른 남자, 다른 이제 말이 건축가지 그냥 건축이라는 사람이죠. 결혼을 합니다. 바로 르누아르를 버리고 이제 결혼 때문에 헤어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먼저 결혼 전 동거? 그러니까 사실혼을 먼저 하고 정식 혼인 신고 또 나중에 이것도 거의 그죠 한참 뒤에 하는 거예요, 그죠?
혼인신고 10년 뒤에 하는 거잖아요. 혼인신고를. 이게 모네도 살짝 그랬었고, 그죠? 우리가 다 이 르누아르도 그렇고, 요때 좀 그랬나 봐요. 그죠? 먼저 딱 그 사람들 다 알게 결혼을 했는데, 그죠? 사실은 해서 결혼해가지고 애 막 낳았는 이남이녀 낳았는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거지. 그죠? 혼인신고 어쨌든 이때 이 여성은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결혼해서 떠납니다. 물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는데 아마 이게 도저히 경제적으로 그죠? 애를 같이 기르고 헤어진 이유는 아마 그 경제적 그래서 르누아르가 이제 제일 힘들고 이럴 때 아니에요. 돈 없고 이러니까 그죠? 도저히 전망이 안 된다 해가지고 헤어진 것 같습니다.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것은 르누아르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터뷰, 회고록, 전기 등에서 리즈 트레오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죽고 자기 와이프조차 죽고 난 다음에도 뭔가 기록으로 남길만 한 것 같긴 왜냐면 자기 그림에 계속 나오잖아. 그림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그림에 나오는데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 한 번도. 그 정도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아들들조차도 이렇게 숨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견적 도움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그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뭐 싸워서 헤어졌는지 근데 싸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너무 그죠? 화가가 이게 가난한 화가 아니에요. 가난한 화가에서 어떻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그 자기 애인이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죠? 바느질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요건 또 리즈 트레오가 요 스타일이 벌써 만의 스타일의 붓질이 넓습니다. 넓은 요건 또 만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이 르누아르는 초기에는 이런저런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좀 이 인상주의가 정립되기 전에는 요건 또 만의 스타일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요건 또 약간 또 꾸르베 스타일이에요. 꾸르베 리얼리즘 그런 스타일입니다. 조금. 그래서 요게 이 성당에서 쓰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하얀 숄?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요? 예? 미사포라고 그래요. 미사포.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도 르누아르와 관련된 것들, 편지 등을 모두 파기했지만, 근데 르누아르가 그래도 초상화 2점은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앞에 거랑. 그래서, 요거랑, 그죠? 요거는 버리지 않고, 요거는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가 새로 낳은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는 겁니다. 요거 2개는. 근데, 요게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요거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던데, 이 그림이 헤어지면서 떠나는 연인에게 준 결혼 선물이다. 이거 또 뭐야, 또. 나 결혼한다, 그러면 너 가져가라. 그래서 결혼 선물을 준 거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요게 헤어질 때 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그렇게 오래 사랑하다, 6년 동안 사랑하다 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앞부분에 이 여성밖에 없지 뭐. 모델이 이 여성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아나가 이제 사냥의 여신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사냥의 여신 그죠? 다이아나 그죠? 디아나는 로코코 회화에서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그죠? 로코코 회화 우리 144 보시면 딱 나오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이 부시의 그림 유명한 그 다이아나 그죠? 사냥 그죠? 144페이지 부시의 목욕하는 다이아나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 오른쪽에 사냥한 그죠? 이 사냥감들이 있죠. 잡혀온 거, 오른쪽에. 그죠? 이게 새인가? 그죠? 새하고 뭐 있잖아요. 그죠? 뭐 거위 이런 것들, 오른쪽에. 그죠? 사냥의 여신이 딱 사냥하고 목욕하고 딱 나온 그런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냥의 여신이 이렇게 딱, 그죠? 지금 사슴을 사냥했네. 그죠? 사슴을 활로 쏘서 사냥한 이런 그림. 그죠? 이게 이제 모델이 리즈 트레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르누아르가 이제 마네를 따라서 한편으로는 마네가 한 게 그거잖아요. 대가의 그림을 현대화, 그죠? 그죠? 과거의 그림을 그 안의 주인공을 현대적 주인공으로 바꿔쳐가지고, 그죠? 하는. 그래서 요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떼놓고 보면은 이게 여신처럼 보이진 않아요, 별로. 그죠? 그죠? 여신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현대의 그냥 프랑스 보통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는데,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딱 들어가는 바람에 여신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죠? 사냥의 여신이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현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제 살롱전에 이제 입선하고자 이렇게 신화적 주제, 그죠? 이제 주제를 신화적으로, 이런, 디아나를 택해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살롱전에서 낙선합니다. 떨어져요. 떨어질만 한 게 살롱전 이게 스타일이 애매해요.
파격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전형적인 아카데미 스타일을 약간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또 이게 꾸르베 리얼리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부 묘사 같은 게 없잖아요. 좀 그죠? 왜 아카데미 그림들은 나뭇잎조차 다 하나하나 세부적이고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벌써 부족한 그죠? 부족한 약간 거칠면서 인상파도 아니고 꾸르베 리얼리즘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죠? 약간 신화적인 그런 것 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집니다. 애매하다고 그래서 떨어집니다. 세부 없어서. 자, 근데 이제 요 그림은 또 성공이에요, 요거는. 근데 뭐 성공한 이유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마네가 한번 사고 친 다음에 그죠? 풀바디는 좀 사고 친 다음에 좀 이게 좀 넓어졌어요, 그죠? 이게 그 많이 좀 웬만하면은 몇 번 떨어지면 한 번씩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받아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떨어져서 받아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또 자기 그 애인 그죠? 애인을 리즈를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려진 초상화라고 말해지는데 뭐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이게 뭔가 약간 그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때 얘기들이 오갔으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습니다. 즉 나뭇잎이 반사되어 흰 드레스와 모자가 약간의 초록빛을 그죠? 여기 초록색이 띄죠, 그죠? 이런 게 하얀 모자인데 초록빛 그죠? 이런 색깔에 해서 약간 그런 게 보입니다.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은요.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제 그거예요. 모네가 초창기 어떤 햇볕, 빛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정원의 여인들을 막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죠? 모네의 정원의 여인들처럼 이 빛, 그죠? 사실 주제는 빛인 거죠, 빛. 이 하얀 드레스에 비치는 빛. 사람보다는 빛을 뭔가 그려보자고 한 거예요. 모네를 좀 따라서, 모네 인상주의.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살롱전에 출품해서 입선을 해서 꽤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물론 호평, 그 비평이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숲속에 호감 가는 파리 소녀라는 식의 평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 흰 드레스의 이 빛, 특히 여기 아주 빛나거든요. 여기 실제 보면 아주 이런 게 빛나는데,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을 그림자 속으로 넣은 거예요. 얼굴을 그죠? 이 대조하기 위해서 얼굴을 집어넣어 버리고 이렇게 보시면 얼굴 대신 여기 부분이 특히 빛나 보입니다.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오히려 비판이 있었던 거지. 아니, 인물화는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야, 인물화 그렸는데 사람 그림자가 사람이 얼굴에 그림자 속에 왜 들어가 있냐? 그죠? 우리 전형적인 그 아카데미적인 생각에서는, 그죠? 사람 얼굴이 두드러져야지 왜 얼굴을 가리고 말이야. 그죠? 옷을 부각시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식의 비판이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고, 또 이제 모델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이게 흰 빛을 띤 뚱뚱한 여성의 모습이다. 라는 식으로, 그죠? 이제 좀 키가 작고 이제 날씬한 그런 건 아니었죠. 뭐 자기 애인을 그린 건데, 그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리즈가 이제 여름. 그죠? 여름이라. 이거는 딱 뭔가,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뒤에 그림, 이 배경도, 그렇잖아요. 그죠? 배경도 좀, 약간 꾸르베식이고, 그죠? 아직 인상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나름 요거는 이 여름이라는 제목이 딱 맞지 않아요? 그죠? 여름에 딱 뭔가 약간 더우면서도 뭔가 그 젊은 여성의 이런 약간 더위에 지친 듯 하면서도 그런, 그죠? 요런 그 머릿결 같은 것도 약간 땀이 좀 있는 딱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르누아르는 요때 리즈 부모 집에서, 왜냐면 리즈는 벌써 임신을 해가지고 요 몇 달 뒤에 이제 큰 그 첫째 그 아들을 낳습니다. 임신한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리즈 얼굴 자체가, 이 여성 자체가 다소 어둡고 통통하며 표정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표정이 많지 않아요. 보시면요. 그죠? 표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그죠? 표정이 좀 어둡잖아요. 좀 뭔가 좀 이게 사람을 탁 당기는 그런 표정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계속 보시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이것도 약혼 하는 사람들 행복한 모습을 어쨌든 연출한 건데 오히려 연출하면 좀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지금 자기 친구하고 자기 애인하고 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내가 그림 그릴게 해서 이제 친구를 모델로 세워서 그림 그린 건데 약혼한 사람들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건데 이게 좀 약간 좀 뚱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원래 그렇다는 거지. 표정이. 그죠? 표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 표정 자체가. 원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표정이 그냥 환하게 웃는 상도 있는 반면에 이건 좀 그냥 퉁퉁하고 약간 뚱한 그죠? 그런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좀 잘 어울려요. 그러면서 여름에 어떤 약간 지친 모습에서. 하지만은 그녀가 모델로 그려진 그림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이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르누아르 초창기의 모델로서 유명한
자, 그래서 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그림은 요것도 나름 이제 그 르누아르 초창기 작품 중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알프레드 시슬레 자기 친구고 자기 친구하고 자기 애인을 이제 같이 세워놓고 이제 모델을 아까 말한 대로 모델비가 없으니까 그죠? 모델을 세워놓고 서로 그려준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오랫동안 시슬레와 시슬레 아내를 그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19세기, 20세기 동안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늘날은 제대로 알려졌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걸 또 유명한 또 피카소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피카소 이 그림에 꽂혔는지, 그죠? 뭐 하면 피카소 그냥 옛날 사람 그림 같다, 그죠? 이게 피카소가, 그러니까 피카소도 자기가 이 시슬레 부부인 줄 아는 거야. 이거 모르고,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부부인 줄 알고 그냥 제목을 시슬레 부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얼굴, 그죠? 얼굴 좀 특징적으로 피카소적으로 했죠, 좀, 그죠? 좀 느껴지죠? 피카소적이라는 게 약간, 그죠? 그 얼굴이라는 게 이런 게. 그죠? 손도 좀 크기도 과장돼 있고, 약간, 그죠? 어쨌든 피카소는 이 그림을 좋아했는지 습작을 몇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피카소. 이렇게 나오고. 자, 항상 그래요, 피카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게르바의 토론과 르누아르의 기본적 태도. 이제 드디어 인상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초기, 그죠? 초기 시절에 애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그림 그리고 또 그 스타일도 뭐 하나로 어떻게 자기가, 그러니까 체계가 없어요, 르누아르는. 실제로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르누아르는 초기에 체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후기까지도 그게 이어진다. 특별히 체계가 없고 이것저것 그때 배운 거, 그때 꽂힌 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상주의로 이제 가는 그 길입니다. 이제는 인상주의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네예요, 모네. 그러니까 모네가 없었으면 르누아르는 인상주의를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상주의로 간 거예요, 모네.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모네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공부 싫어가지고 맨날 학교 가서 그냥 캐리커처나 그리고, 그죠? 공부 싫어했고, 르누아르는 아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죠? 학교, 그죠? 그러니까 이 가방끈이 짧잖아. 그러니까 카페에서 토론이 벌어지는데 토론하면 벌써 마네 또는 뭐 드가 막, 그죠? 또는 바지우 다들, 그죠? 의대, 법대 뭐 나오고 이런 대학이나 최소 고등학교까지 나온, 그죠? 에꼴까지 나온 이런 사람들이 막 비평가들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낄 수가 없지. 어떻게 끼어? 말빨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카페에서의 토론이나 논쟁에는 끼어들기 교양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죠? 뭐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둘은 카페 토론에 뭐 이게 참여는 했으나 자신의 목소리, 야 내가 맞아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논리도 없고, 그죠? 높여 주장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장 잘 배우는 것은 박물관이다. 미술관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다. 자기 하던 거, 그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르누아르에 대한 평입니다. 르누아르는 엄숙한 이론이나 깊은 성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심했던 듯하다. 그죠? 이거 뭐 들어도 모르고, 그죠? 뭐 알겠어요. 그죠? 이 가방끈이 짧은데, 그죠? 공장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인생은 즐긴다만 한 것이고, 해와는 그 불가분한 일부였고, 예술작품을 창조하면서 행복한 분위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심오한 관심보다, 이론, 뭐 성찰 이런 거보다 당장 행복하고 작품 창조해서 좋으면 끝이다. 그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떤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토론을 한 게 어떤 혁명을 하자는 거잖아요. 아카데미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 새로운 스타일, 그죠? 어떤 자연의 인상, 막 이런 거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는 그냥 박물관에서 배워서 그거 이어서 가겠다. 그게 혁명적 인물로 가면 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는 전통을 잇는 어떤 예술가로 기억에 남고 싶은데라는 거를 그래도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는 종종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것을 계속 이어갈 뿐이다. 물론 더 나았게 자기는 그렇게 할 뿐이지 뭐 혁명가가 되고자 그런 생각 같은 거 없었다라고 뭐 스스로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이런 토론 이런 거는 당연히 르누아르는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았겠죠. 자, 하지만은 혁명적인 그 새로운 스타일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 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름, 우리 그 모네 할 때도 나왔었고요. 르누아르도 뭐 따로 나왔었나 어디, 그죠? 르누아르 그 삶에 대한 따로 안 나오죠. 아주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요 따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르누아르도 그때 나왔었어요. 그죠? 엄청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869년 어려운 여름.
그래서 모네는 르누아르가 우리가 이제 모네는 이미 그 결혼했으니까 그죠? 모네는 결혼했고 그 까미유 그죠? 그 첫 번째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참 그 까미유는 진짜 고생만 하다 죽은 거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집으로 빵을 가져다 주고 있지. 그죠? 르누아르가 그죠? 자기 르누아르도 없는데 라고 바지에게 썼다. 일주일 동안 빵도 부엌불도 등잔도 없이 일주일 동안 뭐 먹을 것도 없이 됐다는 거 이거. 이 모네가 자기 그 어린 애도 있고 부인도 아픈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진짜 그래서 8월 말에 모네의 물감은 바닥이 났고 작업조차 할 수 없었다. 르누아르도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는 화상에게 화상에게 이제 그죠? 빚으로 다 물감 같은 거 샀겠죠. 그죠? 바주에게 보낼 편지에 붙일 우표 살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주가 그래도 편지 쓰면은 바주가 뭐 몇십 프라씩 보내줬거든요, 돈을. 그죠? 바주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와달라고 할 우표를 살 돈도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바주에게 매일 먹는 것은 아니네. 이게 굶는 거지. 하루는 굶고, 그죠? 이러는 정도 정말 진짜 춥고 배고픈 예술가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해. 그림에 관한 한 모네는 좋은 친구니까. 그래서 르누아르는 이렇게 낙천주의예요, 낙천주의.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물감이 없으니 이 정도로 그죠? 물감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여름을 보냈다는 겁니다. 1899년. 그런데 이제 이게 모네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는 독불 장군이에요. 그죠? 독불 장군 외골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모네는 신념을 잃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있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신념을 잃지 않았고 르누아르는 나중에 자신이 절망에 빠질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준 것은 모네였다고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다. 그래서 요 시기에 모네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전에 제가 얼핏 뭐 구체적으로 아실 건 없지만요.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르누아르는 그 앞에 그죠? 뭡니까? 리얼리스트. 그죠? 리얼리즘. 꾸르베를 좀 따라하기도 하다가 그죠? 또는 그 아카데미적인 걸 좀 해보기도 하다가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이제 모네와 이렇게 얽히고 같이 만나게 되면서 모네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일한 인상주의자를 모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모네가 다 만들었고 이제 르누아르는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걸 따라한 거죠. 따라한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에 도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라 그르뉴에르, 그죠? 그 개구리 연못 그림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 1869년 여름 모네와 르누아르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나. 이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죠? 르누아르가 빵 갖다 주러 가면은 만나서 뭐 하겠어요? 둘이 나가서. 근데 화실도 없으니까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거지. 해봤자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매일 만나서 부지발 등 파리 인근 휴양지를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있는 곳 전경 좋은 데 쫓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모네는 태양빛에 의해 끊임없이 출렁이며 미묘하게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 그죠?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죠? 자연의 인상. 게르부아 카페에서 많이 토론되는 바로 그 빛의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리는 새로운 양식. 곧 인상주의의 핵심인 원색주의와, 그죠? 원색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분할해서, 그죠? 색채 분할. 이거에 이제 드디어 도달하고 이제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 시기에 라그르네, 그죠? 그래서 요게 그 다음 그림 우리 보셨잖아요. 이거. 야, 대단한 거예요. 이 물결을, 그죠? 가까이서 가서 보면 원색으로 이렇게 그냥 분할해서 칠했는데 멀리서 보면은 야, 이 물감이 정말 찰랑찰랑하는, 그죠? 바로 이 인상주의에 도달한 그 대표적인 도달한 그 그림, 이 클로드 모네가 그린 라 그르뉴에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네가 이렇게 도달했는데 맨날 같이 그림도 그린다 보니까 당연히 르누아르는 모네 영향을 이제 강하게 받은 거예요. 받아서 빛의 효과를 표현하는 이런 법을 배운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빛의 효과를 이렇게 색채를 분할해서 다 이 출렁거리고 이쪽은 더 밝게 이쪽은 더 어두운 그림자까지 다 표현하는 이런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검은색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림자는 보라색, 그죠? 남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림자의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는 등 팔레트 색이 이제 바뀌었고 또 터치를 분산시키면서 모든 요소를 붓으로 스케치하듯 표현하는 인상. 그래서 스케치하듯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이게 대충 스케치한 것처럼 되죠. 그죠? 이게 세밀하게 이게 고전주의 화처럼 세밀하게 그린 게 아니라 대충 스케치.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하지만 형체가 아주 이렇게 스케치하듯 붓으로 스케치하듯 그리는 요게 이제 르누아르가 그린 그죠? 라 그르뉴에르입니다. 그죠? 이게 좀 모네를 좀 따라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색채 분할한 거죠. 이거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인상주의적인 그런 기법에 도달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모네 영향을 받은 겁니다. 모네. 그런데
그래서 르누아르도 결국 인상집법에 도달했고, 근데 물론 모네는 풍경화, 그죠? 풍경화하고 햇볕, 빛의 그 효과에 집중했던 반면에 르누아르는 그래도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죠. 이 그림도 이 사람보다는 이 빛의 효과인데, 이 르누아르의 그림은 사람을 보다 중심적으로, 그죠? 사람들의 왁자지껄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이 그림자도 이 사람 그림자가 이 사람이, 그죠? 이게 비친, 그죠? 그림자 사람들을 중심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두 정확한 세부 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화면의 전체적인 인상, 그죠? 전체적인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이 맞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그 최고 절정의 한 순간이에요. 즐기는 그 순간, 그죠? 다 여기 모여서 이렇게 화려한 야외복 입고 와서 막 떠드는 그 인생의 절정 아니겠어요? 그죠? 그 추억으로 남는 그 절정의 순간을 딱 포착해서 그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 그러나 이것은 빛, 그죠? 그 순간의 빛, 그죠? 빛의 효과를 중심으로, 빛의 효과에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그거를 포착해서 그린 거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시간이 요 정도까지 되나, 이제? 요 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린 그림이, 요런 것도 딱 이제 인상주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자기 애인, 그죠? 리즈 트레오고, 그죠? 요거는 이제 모델은, 남성 모델은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그죠? 이 형태가 선으로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선이 아니라 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죠? 이 나뭇잎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완벽한 성공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시도한 게 약간 로코코 분위기도 좀 나요. 그죠? 이런 게 좀 로코코 분위기가 나는데 핵심은 요거라는 겁니다. 르누아르 이 그림을 통해서 인물과 풍경의 어떤 통합. 그죠? 그래서 이 길도 흰색이 된 거예요, 이게. 그죠? 이 흰 드레스에 어울리고 이 바지도 이게 흰 바지가 아니지겠죠, 원래는. 그죠? 실제로 흰 바지가 아닐 텐데 뭔가 이 흰색을 통일하면서 이 초록색부터 흰색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통합적인 요거를 추구해 한 그런 시도한 그림이다.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걸 시도한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인물과 풍경의 통합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 로코코 왓도 보시면 생각하실 거예요. 왓도. 물론 145에도 있지만 요 그림입니다. 그죠? 앙뚜앙 왓도.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 안 나시나 또? 우리 오래되신 회원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된 얘기죠. 이거 24주 차니까, 그죠? 앙뚜앙 와또의 끼테라 섬 또는 시테라 섬으로의 순례. 그래서, 그죠? 이게 딱 보시면요. 이게 그림과, 그러니까 인물과 풍경이 상당히 잘 조화되어 있어요. 그죠? 색채가, 그죠? 이 땅의 색채와 이 나무와 그죠? 이게 보세요. 그죠? 의상과 분홍과,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이게 요런 일종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풍경과 인물의 통일. 그래서 좀 느껴지시죠? 그죠? 벌써 이런 치마나 이런 것도 다 이게 또 이런 황금색이나 이런 것도 황금마차 같은 거.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와토의 요런 그림을 본따서 이 르누아르도 나도 요 인물과, 그죠? 이 풍경의 어떤 통합, 그죠?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추구하면 계속 르누아르가 자기 후기까지도 계속 그거를 계속 추구를 해요. 그런 식으로 통합된 것.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구나라님 이거 다 까먹으셨죠, 이거? 기억나는데 그림은 아시죠? 그죠? 그림, 맞다. 그러니까 이게 키테라 또는 시테라, 그죠? 발음 이제 C니까, 그죠?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 그러니까 비너스가,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비너스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나잖아요. 바다의 거품에서, 그죠? 거품이 막 해가지고 비너스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도에 밀려서 비너스가 밀려와가지고 딱 육지에 이제 처음으로 딱 밀려와서 육지에 발을 디딘 곳이 이제 키테라 섬이라고 하는, 그래서 남쪽에 실제 섬이 있습니다. 섬이 있고, 그죠?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전설이죠. 전설이니까 섬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섬에는 이게 비너스 어떤 여신 신전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그죠? 다 그것도 알 수 없죠. 옛날에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순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로 대첩이에요. 솔로 대첩 아시나?
솔로 애인이 없는 솔로들은 이 섬에 갔다 오면은 애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 지금 만나가지고 이 섬 가가지고 만나 서로 그죠? 다 이게 하는 거예요. 짝을 만나가지고 짝을 만났잖아요. 서로 다. 그죠? 네, 다 짝이 있잖아요.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생겼어요 지금. 그죠? 짝이 생겼지. 솔로 그러니까 솔로들은 여기 다녀오면 된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그 짝이 생긴다라는 그런 그 속설에서 나온 순례입니다. 자, 그 로코코의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우리 다음번에 이제 르누아르 말 그대로 전성기 이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